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국감사협회장 강래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강 씨는 피의자 신문 전 취재진의 질문에 언젠가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한 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피해자들의 주택 관련 대출금을 저리로 지원해 줍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모 씨가 5년 전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핵심 사업인 동해안 관광개발 사업권을 따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원도는 시행사 선정 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공개석상에서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다간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의 주한 중국 대사 조치에 대해 외교 경로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2차 대전 A급 전범위에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일본 여야 국회의원 87명은 집단 참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인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열이 일주일 넘게 가고 폐렴과 장염 증세까지 경험한 환자들은 코로나보다 더 아프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젠 대포알, 아니 미사일만 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 전 사무총장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민사소송에서 시작된 일이 지금은 민주당 전체를 뒤흔드는 돈봉투 의혹으로까지 커졌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누구에게 돈을 받아서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주었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그가 누군지 또 그간 어떤 의원들을 후원해 왔는지 정황도 드러났죠. 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강래구 협회장은 지금 돈봉투 사건에서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조 기자,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법원에 온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있었던 돈봉투 사건의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으실까요? 검찰은 강 회장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9,400만 원을 마련해 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을 돈봉투 전체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고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사는 3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회장이 이 사건에 대해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은 할 말이 있지만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뜻 같은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네, 강 회장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송 전 대표가 직접 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에게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강 회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강 회장의 오늘 언급이 결백하다는 입장을 추후 다시 밝히겠다는 건지 아니면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강 회장의 구속 여부와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송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에서 이른바 스폰서로 등장하는 사업가는 이번 돈 봉투 외에도 여러 해 동안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보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스폰서에 대한 수사가 이번 돈 봉투 의혹으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평전망이 나옵니다. 이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에서 스폰서로 언급된 김 씨가 오래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총 6,5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에게 각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민주당 의원 2명을 후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중에는 윤관석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조성해 국회의원에게 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씨가 8일 학번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586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왔다며 경제적인 후원도 많이 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도 자신도 과거 학생운동 경험했다며 운동권 출신들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몇 차례 후원금을 건넸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전당대회 당시 자금 조달책을 맡은 것으로 의심하며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돈 봉투는 2년 전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때 뿌려졌고 당시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가 됐죠.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이 의혹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게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엔 송 전 대표가 머물고 있는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입장을 밝히기로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결론이 났습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프랑스 파리의 한 사무실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회견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밤 11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서 기자회견을 당길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송 전 대표 장소 섭외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현지 교민의 도움을 받아 이곳을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2시간 넘게 논의했는데요. 일단 송 전 대표의 내일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그 내용에 따라 대응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 내일 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네, 송 전 대표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밝히며 자신은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녹취록에 송 전 대표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타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목됩니다. 당내에서 출당이나 탈당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어제 의원총회에선 송 전 대표를 잡아와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나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송 전 대표가 가능한 빨리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저녁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 기자, 그 현지에서 송 전 대표 연락은 잘 되던가요? 네, 어제 저녁 파리에 도착해 송 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송 전 대표가 근무하는 학교와 기자회견 장소 등에도 가봤지만 송 전 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You ever seen this guy? No. No, Korean politician? No. 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프랑스 3대 경영대학원으로 꼽히는 ESCP에서 방문 연구 교수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공공을 해달라는 요구에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때우는 게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을 통해 공공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 3만 5천 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원하면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인데 사실 이건 돈이 좀 있는 여유 있는 세입자에게나 가능한 얘기죠.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이들 집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당정은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은 오늘 태도를 바꿨습니다.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한테 갈 게 사실상 한 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을 일을 매입 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우선 대상 물량으로 저기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방식은 LH와 SH 등 지자체 공사의 기존 매입 임대 제도를 활용해 최대 3만 5천 호까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겁니다. 기존 전세 사기 주택뿐 아니라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주택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당 2억 원 정도 그
금년도에 2만 6천 호 그 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공공이 우선 매수권을 갖고 직접 경매에 들어간다면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 피해자들에게도 우선 매수권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들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주택 관련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그런데 인천 전세 사기로 구속된 건축왕 남모 씨가 강원 동해안 개발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국제복합관광지구인 망상 1지구 개발 시행사로 남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업체는 관광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였거든요. 당시 이 업체를 선정한 최문순 강원지사는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이 개발 사업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 북평 등 3개 지구로 나뉩니다. 그중 망상지구는 국제복합관광도시입니다. 2018년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로 동해 ECT라는 특수 목적법인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동해 ECT의 대표는 인천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일명 건축왕 남 씨입니다. 남 씨가 우여곡절 끝에 부지의 50%를 소유해 사업자 선정 조건은 맞췄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의문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사업자가 관광 개발보다는 리조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에만 관심을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해 ECT가 관광 개발이 아닌 아파트 건설업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이었던 겁니다. 관광단지를 개발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실적이. 네네. 이 사람은 그냥 딸내미하고 그냥 부동산 개발하는 그냥 업자였을 뿐이에요. 관광 특구를 만들겠다던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첫 사업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동해 ECT가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한 공탁금 200억 원을 기한 내 예치하지 못해 소유 토지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시행사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강원도는 시행사 선정 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이제 부실한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능력 있는 회사로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자의 최종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시행사 선정 당시 강원지사였던 최문순 전 지사는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본인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에서 깡통 전세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의 사기 규모가 당초 70억 원대에서 반년 만에 600억 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빌라왕 일당의 사기 규모 역시 지난해 말 480억 원에서 확 늘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고요.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인지하는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이들뿐만이 아니죠.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80%를 넘는 곳은 깡통 전세가 전국 시군구 26곳에 달합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당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 석 달 전 전용 27제곱미터 매물이 2억 4천여만 원에 팔렸는데 한 달 뒤 1억 9천여만 원에 전세가 나갔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은 81%. 통상 경매 낙찰가율이 7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3개월간 서울 내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을 조사해보니 이곳 영등포구의 전세가율이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곳은 전국적으로 시군구 기준 26곳에 달합니다. 대전 대덕구가 131.8%로 가장 높았고 수원 팔당구와 파주시가 90%대, 대기업 생산시설이 있는 평택과 광양 등지도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는 매달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1,385건, 금액은 3,200억 원에 육박해
2019년 1년 전체 금액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를 몇백재씩 하는 조직적인 어떤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직전 거래 대비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역전세가 발생될 수 있고. 무엇보다 2021년 전세 폭등기에 맺었던 계약건들의 만기가 올해 차례로 도래하면 보증금 반환 사고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핵 보유국의 지위는 누가 선사하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요 7개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북한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핵을 이미 갖고 있다, 이겁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지난 18일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인데 사흘이 지난 오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내정 간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실체라며 누구의 인정이나 승인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해 핵 보유국 지위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는데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억지 주장과 위협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북한은 나흘 전 리병철 노동당 군사담당 비서를 내세워 유엔 안보리의 핵미사일 공동대응 움직임에 견제구도 날린 상황. 북한의 도발, 국제사회의 압박 제재 이런 악순환은 짧게는 5월, 좀 길게는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오는 25일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이 도발 재개 시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아직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하자 중국이 발끈했죠. 이번엔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까지 위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과 베이징 양쪽의 외교 경로 모두를 통해 항의해왔죠.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데는 대만 문제도 있지만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메시지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리 견제하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에 이어 오늘은 외교부장이 직접 윤 대통령 공격에 나섰습니다. 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불타 죽는다는 표현은 앞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썼던 표현입니다. 친강 부장은 최근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 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등의 괴담이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这些言论违背起码的国际常识和历史正义，其逻辑是荒谬的，其后果是危险的。 다분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우리 외교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하자 베이징과 서울에서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양쪽에서 항의했음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잇따른 강경 대응은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다뤄질 것에 대비한 견제구 성격도 엿보입니다. 오늘 강경 발언을 쏟아낸 친강 외교부장은 주미대사 시절부터 전랑 외교의 상징으로 꼽혔던 인물로 시진핑 주석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한국은 이번 인터뷰로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공격도 받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요. 미 백악관이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옹호한 건데 북중러, 한미일 양쪽으로 확실히 나뉘는 분위기죠.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러시아가 협박성 발언을 내놓자 미 백악관이 한국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러시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and I'd leave it at that.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에 대해서는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며 감사를 표했고 다음 주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grateful for the support that South Korea has already provided Ukraine in the tune of $100 mill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이런 가운데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에서 실제 사격훈련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며 다만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정보전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정보 영역에서 주한미군 경쟁이 우려된다며 방위비에 대한 증액을 역설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터뜨리는 일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협박에 미국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신냉전 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 얘기는 중국, 러시아만 발끈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발언의 진위를 국민에게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거든요. 국민의힘은 이런 게 바로 외교 자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SNS를 통해 연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비판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 측이 강력 반발하며 파장이 커지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만약에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사과하실 것을 충원드립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들을 언급하며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대통령을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회방 놓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리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정부의 외교 노력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한데 민주당은 운동권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그런데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공조하는 분위기에서 일본이 발을 다른 곳으로 슬쩍 디디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물을 보낸 겁니다. 일본 국회의원 87명은 보란 듯이 집단 참배까지 강행했는데 우리 정부 결국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봄 제사가 시작된 일본 야스쿠니 신사.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힌 화분이 재단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사 첫날에 맞춰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보낸 공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기시다 총리 취임 후 5번째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건데 이번에도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의 공물 복납은 개인 자격으로 이뤄졌다는 입장. 私人の立場でのこととして理解しており、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認識しています。 하지만 다카이치 차나의 경제안보상 등 내각 강요를 포함해 일본 국회의원 87명이 보란듯이 집단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数多くの先生方に早朝からこうして、参拝においでをいただいたこと、さぞかし戦没者ご英霊の皆様も、喜んでいただいていることというふうに理解をいたしております。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아프리카 수단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단에선 지난 15일부터 정부군과 반군 간 무력 충돌이 이어져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휴전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는 수도 카르툼 공항까지 폐쇄된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여기 있는 우리 국민 26명을 귀국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를 급파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도심에 총성이 울려 퍼지고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수단 정부군과 준 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 간 충돌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حسب البيانات الإحصائية الأخيرة يعني فقد لقي ما يقرب من 330 شخص مصرعهم وأصيب ما يقرب من 3,200. 수단에 머무는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 26명으로 모두 안전한 상태지만 안심할 순 없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외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며 군 수송기 급파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수송기 C-130J가 오늘 오후 폐쇄된 수단 수도 하루툼 공항이 아닌 인근 지부티 미군 기지로 출발했고 내일 오후 5시쯤 도착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수단 내에서 육로를 이용해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로 빠져나와 접선하는 방법, 여러 나라 민항기를 이용하는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도 자국민 대피를 위한 군 수송기 파견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난주 20%대로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 주 만에 30%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부정평가의 이유로도 외교 문제가 또 1위로 꼽혔죠. 국민의힘도 30%대 초반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은 4%포인트 추락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27%로 5개월 만에 20%대로 추락했던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4%포인트 반등했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12년 만에 성사된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여전히 외교 문제가 3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가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온 터라 향후 파장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발언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큰데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게 옳으냐, 외면하긴 어려운 문제라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4%포인트 떨어진 32%로 국민의힘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의 비율은 31%로 올해 조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국빈 방문과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 공조가 지지율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정치톡도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돌아온 당대표실. 당대표실이요? 사람도 아니고 어딜 갔다 왔습니까? 네, 이사가 한창인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당대표실을 국회 본관 227호로 옮겼는데요. 네. 7년 전에 쓰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보수정당이 썼던 그 대표실 공간으로 이사를 간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227호는 20년 넘게 보수 정당의 당 대표실이었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보수 정당 대표 시절 모두 이 공간을 사용했죠. 하지만 지난 2017년 변수가 생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보수 정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되면서 바른정당이 이 공간을 사용하게 된 거죠.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 사태 이후 당이 확 쪼그라들면서 전통적인 당 대표실을 빼앗겼던 건 일종의 수모이자 아픈 역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된 건데 그렇지만 실용성도 중요하잖아요. 동선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바로 옆방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바로 옆방 228호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쓰는 대회의실입니다. 227호와 228호는 안쪽에서 문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김기현 대표가 대표실과 회의실을 오가는 동선이 줄어듭니다. 통상 회의가 끝나 복도로 이동할 때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이젠 나오지 않고 당대표실로 이동할 수 있게 돼서 기자들이 현안을 묻는 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에 대한 평가는 향후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심각합니다. 이 뭐 해법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정부와 여당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마약 단속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정치인은 이런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부산에 있는 마약 중독 재활센터의 권역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빨리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필요하다면 미국 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기관 신설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직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에서 마약 문제를 조금 더 중하게 보고 확실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대검의 마약 조직 범죄부를 조속히 복원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마약 범죄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보도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마약 범죄를 너무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면 그 자체가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론에서 그 보도 기준을 좀 훨씬 더 줄여는 그런 형태로. 다만 학계에선 이 기준이 사회 고위층의 마약 범죄 보도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마약을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야 되지만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 기능을 제한을 할 경우엔 자칫 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려주고 또 경고해주고 그리고 또 처벌을 또 어떻게 심각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또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보석으로 5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구속 기간 내에 선고가 나기 어려워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재판이 장기전으로 갈 거란 얘기가 되겠죠.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보석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지 5개월 만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과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거주지 제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재판받는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등 소통을 금지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천화동인 1호 지분 대가로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공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지난해 12월 기소된 뒤 구속기간이 2달 정도 남은 시점에 석방한 건 최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면 기소 4개월 시점에 보석을 허가해 여유를 가지고 재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보석을 신청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초등학교 홈페이지 내 영어 학습 사이트에 접속을 해봤더니 어쩌죠? 낯뜨거운 성인물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7개월 동안이란 말입니다. 학부모가 발견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속 방치되고 있을 뻔했죠. 교육당국이 뒤늦게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중학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청업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영어학습을 클릭하자 황당하게도 성인물 등급의 선정적인 사이트가 열립니다. 해당 학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발견한 건 학교가 아닌 학부모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 아이들이 봤을지도 모르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모르니까 부모로서 참 걱정도 되고요. 학교 측의 홈페이지 점검은 1년에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학기 초 3월달에 이제 학급이 바뀌잖아요. 모든 시스템 바꾸는 거죠. 그 이후로는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건 없어요. 초등학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북 장수현 중학교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학교 모두 7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성인 사이트가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성인 사이트 연결의 원인을 도메인 소유주 변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인터넷 영어 학습 그 소유주가 아마도 성인 사이트 운영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성인 사이트를 얼마나 많은 학생이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전체에 대한 홈페이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앞바다를 지나던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4명이 숨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나머지 러시아인 21명은 무사히 해경에 구조됐는데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해경에 감사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하긴 국제정세와 인명구조는 엄연히 다른 문제죠.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조타시를 향해 해경 방제함이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연 연비터 연탄부터 올려봐. 구조대원들은 불이 난 선박으로 올라가 선원들을 대피시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부산 기장 앞바다를 지나던 러시아 국적 76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에는 러시아인 선원 2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1명은 스스로 탈출했지만 4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3m 높이의 파도가 몰아쳐 해경은 진화와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해경은 불이 난 배를 울산항으로 끌고 왔습니다. 불이 난 지 12시간이 지났지만 배에선 아직도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불을 다 끄지 못한 해경과 소방당국은 이곳 부두에서 남은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된 4명은 모두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함정이 처음 도착했을 때 조타실 부근에서 불꽃이 있는 것을 먼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타실 인근에서 발화가 됐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존한 러시아 선장은 신속한 구조와 시신 수습에 힘써준 해경에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주한 러시아 대사도 감사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에 성과를 내기 위해 너무 무리수를 둔 걸까요?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비치 의무를 점검하겠다며 처음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 아예 비치 여부조차 보여주지 않고 또 앞으로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5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최대죠. 박유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민주노총 본부 건물로 다가섭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이 막아서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서서 협조를 구합니다. 서류 등을 이제 비치 보존해서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자 하는 거라서 저희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고용노동부가 열람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권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저희 입장 전달했으니까 돌아가십시오. 노동부 측은 10여 분간 같은 말만 반복하다 결국 빈손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같은 시간 금속노조 역시 노동부 규탄 피켓을 들고 입구를 막아섭니다. 오후에 진행된 한국노총 현장 조사도 마찬가지. 이번엔 근로감독관들이 안으로 들어갔지만 돌아가라는 말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노조법 14조에 따른 회계장부 비치 의무를 확인하겠다며 관련 서류를 요구해 일부 제출했지만 속지까지 요구하는 건 월권이라는 겁니다.
그 회계장부 중에서 표지와 그 비치하고 있는 사진까지는 보냈습니다. 속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노동부의 과도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라고. 반면 노동부는 증빙 서류 제출 거부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2개의 노조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과 반칙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재검토로 타격을 입은 노동부가 노조 회계 단속으로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경제 뉴스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경제기자 M 최은미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요즘도 전당포가 있어? 입니다. 전당포라는 말을 꺼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인데요. 신용카드만 있으면 1분 만에 대출받을 수 있는 시대에 전당포라니 좀 의아하시죠? 그런데요, 여전히 동네 곳곳에 성업 중이고 최근엔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역. 군데군데 전당포 간판이 눈에 띕니다. 한 곳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상담 창구에 개별 공간까지. 은행과 흡사한데 실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러 온 사람도 눈에 띕니다. 저는 그 상금이 필요한데 가구가 너무 좋다. 반대로 이것저것 세금이랑 이런 것도 있고 물건 사는 걸 좋아했어서 물건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최근 부쩍 늘었다는 손님. 맡기고 가는 건 뭘까? 담보 물건들이 보관된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골프 가방이 줄지어 서 있고. 여기 이렇게 골프채들이 이렇게. 금고를 열자 각종 귀금속이 밀봉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다이아 반지도 있고. 네, 맞습니다. 여기 골드바도 있네요. 명품 제품만 보관돼 있는 또 다른 방도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젊은지 다양하게 좀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20대부터 한 50대까지도 다양하게. 20대 분들은 이제 이렇게 IT 제품, 전제품을 주로 많이 가지시고요. 50대 이런 분들은 기금속, 주얼리, 그리고 30, 40대 분들은 이제 가방, 시계, 그다음에 명품 주얼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제품들. 그런데 최근엔 맡기는 물건의 종류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꼭 고가의 제품만이 아니라 이렇게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렴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맡기시는 것 같아요. 5만 원부터 뭐 한 10만 원 내로도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다못해 만 원, 지금 만 원에 받으러 오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뭘 맡기셨어요, 만 원이? 그때 금이었나? 금이었던 것 같아요. 14K인가 그냥 조그만한 반지 같은 네, 거. 조그만한 거. 만 원, 5만 원? 이거 누가 받아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 만 원, 5만 원도 너무 지금 소중한 거죠. 그렇다면 굳이 전당포를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담보 물건의 가치만 볼 뿐 개인의 월 소득이나 신용 점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당포가 좋은 게 내가 그냥 신용으로 해서 빌려 쓰거나 뭐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물건으로 했기 때문에 내 신용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돈 빌릴 다른 곳이 없다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신용 점수가 낮아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데 최근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이 정하는 최고금리는 20%. 누구든 대부업을 하려면 20% 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데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오면서 1금융권 신용대출 금리가 6에서 7%, 2금융권은 15%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자 20% 한도 내에선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대거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이후 최대 3만 8천 명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불법 사채 시장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기 직전 최후의 보루가 된 전당포, 성업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입니다.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낸다는 꿈을 실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이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에서 실패했습니다.
우주선 스타쉽이 이륙 약 4분 만에 빙글빙글 돌다가 공중에서 폭발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몇 달 뒤 재도전을 또 예고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관중의 환호 속에 거대한 우주선이 불꽃을 내뿜으며 힘차게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달과 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쉽은 고도 32km 지점까지 올라가더니 공중에서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The entire Starship stack continuing to rotate. We should have had separation by now. Obviously, this does not appear to be a nominal situation. 결국 1단 로켓을 분리하지 못하고 이륙 4분 만에 큰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했습니다. 첫 시험 비행에 나선 스타쉽은 지구 궤도에서 90분 동안 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33개 엔진 가운데 3개가 꺼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비행에 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이 실리진 않았습니다. 비록 예정된 비행을 하지 못했지만 실패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체 길이 120m에 최대 12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겁니다. The whole job of test is to find out what goes wrong, to let things fail. And they were so successful today. 머스크도 SNS에서 몇 달 뒤 있을 다음 시험 발사를 위해 많이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인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열이 일주일 넘게 가고 결막염에 장염 증상까지 경험한 환자들은 코로나보다 더 아프다고까지 말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수많은 영유아와 보호자로 대기실에는 발 디딜 틈이 없고 몸이 아픈 아이들은 지친 모습입니다. 최근 콧물과 두통,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인 아데노바이러스가 빠르게 늘어난 탓입니다. 이틀 전부터 열이 좀 나더니 좀 노란 코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코가 막혀서 잠을 거의 못 자고 뒤척거리면서 이제 코 자꾸만 풀어달라고. 한 공간에 오래 머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눈이 가렵고 충혈되는 일도 있어 아이들에겐 고통입니다. 아이가 그냥 감기 걸린 줄 알았는데 눈곱이 너무 많이 껴서 놀랐어요. 매일 안약 넣느라고 아이가 엄청 힘들어해요. 최근 4주간 아데노바이러스 검출률은 8.5%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이상, 최근 3년 평균치보다 1.8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은 중이염과 폐렴, 장염, 결막염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복기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아이들 호흡기 점막으로 잘 침범하는 바이러스여서요. 이 호흡기 점막 말고도 위장 점막으로도,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위장염도 흔하게 옵니다. 질병관리청은 아데노바이러스가 수영장물로도 전염되는 특징이 있다며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어 사교육을 선호하는 만큼 영어 학원과 유치원에서는 회화 지도가 가능한 원어민 강사들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원어민 강사들은 아파도 휴가를 제대로 못 가고 초과 근무 수당을 상품권으로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SNS에 올라온 원어민 강사 채용 글입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연차 휴가와 200만 원 미만의 급여. 특정 국적의 여성 강사를 콕 집어 지원 자격으로 써놨습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특정 계절에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간으로 연월차 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그다음에 인권위법에도 보면은 성별과 국적에 의한 차별 대우는 평등권 침해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10년 넘게 원어민 강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익숙한 풍경이라고 털어놨습니다. And seeing how exploited and mistreated they are based on the color of your skin, your accent, you know, these kind of things should not determine your worth as a teacher in Korea. But it does. That's the reality. A씨 등 원어민 강사들이 근로 처우에 대한 부당함을 고발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병가를 내도 반려돼 구급차에 실려가고 초과 근무 수당을 상품권으로 받는가 하면 심지어 성폭행 신고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학원장이 원어민 강사를 자영업자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I was initially registered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even though this is illegal for teachers on an E2 visa. This allowed my employer to defraud the system by not paying tax and health insurance costs. E2 비자 소지 원어민 강사는 영어 회화만 가르쳐야 하는데 다른 과목을 지도하다 적발되면 기소를 당해 출국 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처음 한국에 입국할 때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고용주들의 요구를 모두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 이거는 법무부나 출입국 당국에서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지난 2021년 기준 영어 회화만을 가르칠 수 있는 E2 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강사 수는 총 13,000여 명. 일부 학원가의 불합리한 대우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Before I came, I knew there would be some stress associated with a big life change. And I had heard that 학원s in particular could be a bit stressful. But little did I know that my hard-working nature would be taken for granted to such a point that I could have died.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하반기 경제 위기설을 집중 해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계치에 달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입니다.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자영업자들의 빚.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였습니다. 대출 만기는 다가오는데 자영업자 빚은 오히려 늘고 있죠.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바로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동에서 15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주숙자 씨. 장사는 안 되는데 치솟은 물가에 공공요금 폭탄까지 맞으면서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내 카드로 다 이거 해서 맞고 저거 해서 맞고 이러다 보니까 또 카드 빚이 늘어나는 거야. 시장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럼 빌려주는 거야.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역대 최대액인 1,019조 8천억 원. 영업난을 견디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출을 늘린 겁니다. 대부분이 소상공인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떨어진 이 매출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대출을 통해서 다중채무 자영업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고 전체 빚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의 70.6%인 720조 3천억 원이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빚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분기까지는 다소 줄었지만 지금은 전체 자영업자 차주 10명 중 6명꼴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끝나는 9월이 되면 거대한 비폭탄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폐업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정부 예측과 달리 하반기도 경기가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경제 최일선에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걸 먹으면 마차를 몰거나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 바로 술입니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만취를 경고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 이거죠. 대낮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의 영견식입니다. MBN이 공개한 사고 직전 가해자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다 못해 분노가 치밉니다. 전직 공무원인 60대 가해자는 낯술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발이 꼬여 휘청거리고 계단에선 난간을 잡고 겨우 내려올 지경인데도 차를 몰았죠. 그런데 경찰이 이 사고 뒤 일주일도 안 된 14일, 그것도 낮에 2시간 동안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근 도로 400여 곳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55명이 적발됐습니다. 올 들어
이달 7일까지 전체 음주운전 사고에서 낮 시간대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1.2%였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배가 더 늘어난 겁니다.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 7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더 늘고 있으니 이제 방법은 하나,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는 수밖에요. 우리도 미국과 프랑스, 핀란드 같은 EU국처럼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을 못 걸게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설치 대상과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며 관련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벌써 14년째입니다. 비싼 설치 비용이 문제라고요? 그럼 최소한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서라도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건 어떨까요? 또 호주는 음주운전자 이름을 신문에 공개해서 톡톡히 망신을 줍니다. 우리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음주운전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걸 뼛속 깊게 새기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이런 정책이나 법안은 14년째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러고도 음주운전으로 숨진 희생양 앞에서 음주운전자를 비난할 자격 있으십니까? 미필적 고의, 직무유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신상 공개가 답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세계 최강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들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김우진과 임시현 선수가 남녀부 1위를 차지했고 신궁남매로 불리는 안산 김재덕 선수도 금빛 관역을 정조준합니다. 강재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림픽보다도 어렵다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오는 9월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 획득을 위해 선수들은 뜨거운 햇볕과 강한 바람에도 한치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 19세인 임시현은 여자부 1위에 올랐고 안산과 강채영, 최미선도 항저우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안산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도쿄올림픽 3관왕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연기가 처음 됐을 때 다시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을까 걱정도 됐었는데 많이 도움을 주시고 지도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안산과 함께 신궁남매로 주목받은 남자부 김재덕도 출전권을 따내고 특유의 파이팅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때 동안 연습해온 만큼의 결과라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에 있는 이제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과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은 1위로 통과했고 42살의 맏형 오진혁은 아시안 게임의 4번째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7개월의 대장정을 뚫고 완성된 대한민국 양궁 어벤져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세계 최강의 시위를 당길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황사먼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동쪽 지역의 공기가 무척이나 탁한데요. 현재 울산이 458, 경북 315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대비 6배에서 7배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여기에 모래먼지가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농도는 자꾸만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 지역과 충북, 영남과 전남, 제주는 종일 매우 나쁨 수준,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이 황사만 아니라면 날 자체는 무난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낮 동안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호남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낮 기온 21도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22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지만 포항이 15도, 울산 16도에 그치면서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먼지가 조금씩 흩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